전 세계가 그녀를 처음 알게 된 날, 수많은 언론은 환호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동화 속 공주가 현실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지적이었으며 가문 역시 흠잡을 데 없는 명문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받은 상대는 일본 제국의 황태자였다. 그 순간 세상은 그녀가 앞으로 마주할 삶의 영광과 기쁨, 찬란한 영예로 가득 찬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여정의 끝에서 그녀가 자신만의 목소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왕족이 아닌 평민 출신으로 황실에 입궁한 여성이었다. 바로 그 점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끝없는 고통의 시작이 되었다. 이름은 미치코. 수백 년 이어진 황실의 벽을 넘은 최초의 여인이자 가장 조용히 무너진 여인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는 축복받았다고 말했다. 황태자의 사랑을 받았고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으며 그녀가 웃을 때면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다. 하지만 그 미소 이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 말 한마디, 걸음 한 걸음조차 모두가 평가하고 감시하는 세상. 그녀는 하루도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한 채 살아야 했다. 결혼 발표 당시 많은 이들이 물었다. 예 황태자는 그녀를 택했는가? 예 황실은 전통을 깨고 그녀를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토록 이 결혼을 반대했는가? 사람들은 사랑의 힘이 전통을 이겼다고 말했다. 그녀의 강단과 품격이 황태자를 감동시켰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 억만장자이자 그녀의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려 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혼인.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만은 그 누구보다 먼저 깨닫고 있었다. 딸이 가야 할 길이 축복의 궁전이 아닌 침묵의 감옥이라는 사실을. 그는 딸을 황실에 보내면서 거대한 벽 하나를 느꼈다고 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지위로도 넘을 수 없는 벽. 그 벽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딸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상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차례차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그 옷은 그녀가 고른 것이 아니었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은 감정이 아닌 의무였다. 말을 해야 할 순간의 침묵을 강요받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 할 때면 황후는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선 안 됩니다. 라는 말이 벽처럼 돌아왔다. 결혼 후 그녀는 하나씩 자신을 지우기 시작했다. 어떤 생각도 어떤 감정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기품 있고 단아하다 고 칭송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 미소 뒤에 진짜 목소리는 살아있었는지. 그녀의 인생은 사랑의 이야기이기 전에 견딤의 기록이었다. 자유를 잃고 말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아이조차 마음대로 안을 수 없던 시간들. 그녀는 왜 그렇게까지 참고 견뎌야 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 그 자리는 정말 영광이었을까? 아니면 은밀한 희생의 무대였을까?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은 딸의 행복을 누구보다 바랐던 아버지는 왜 그토록 간절히 이 결혼을 반대했는가? 이야기는 그 물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자신의 목소리를 잃게 되었는지를 조용히 따라가기 시작한다. 미치코의 어린 시절은 누구의 눈으로 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삶이었다. 그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전후 일본 경제를 이끈 실업가로 막대한 재산과 확고한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부유함은 사치나 방종으로 흐르지 않았다. 아버지는 딸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은 품격이라고 가르쳤고 어머니는 침묵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려주었다. 미치코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차분하고 절제된 아이로 자라났다. 그녀는 일찍부터 외국어에 능했고 음악과 문학을 사랑했다. 책을 읽을 때면 세상의 소음을 잊을 만큼 깊이 빠져들었고 피아노 앞에 앉아있을 때는 자신만의 세계를 조용히 만들어갔다. 그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계지적인 여성의 전형으로 비쳤다. 학교에서도 그녀는 눈에 띄는 존재였다.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지나치게 나서지 않으면 서도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아이였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행동에는 항상 여유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이 아이는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자가 돼. 수도 외교관의 아내가 될 수도 혹은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그 미래의 가능성은 열린 문처럼 넓게 펼쳐져 있었다. 그런 그녀의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꺾인 것은 아주 사소한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도쿄의 한 테니스 코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남자. 그가 바로 당시 황태자였던 아키히토였다. 그 만남은 처음부터 특별하지 않았다. 화려한 의전도 엄격한 격식도 없었다. 라켓을 들고 땀을 흘리며 같은 코트 위에서 웃고 같은 공을 쫓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이도 사람을 끌어당겼다. 황태자는 늘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온 자신과 달리 자연스럽게 말하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미치코에게서 처음 느껴보는 편안함을 느꼈다. 미치코 역시 그를 황태자가 안인한 사람의 남자로 보았다. 말수가 많지 않지만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태도 억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조용함 그 속에서 그녀는 신뢰라는 감정을 느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고 그 속도는 느렸지만 분명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단순한 개인의 감정으로 끝날 수 없다는 사실을 미치코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황실이라는 이름은 사랑 위에 드리운 거대한 그림자였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태어날 때부터 황족이 아닌 이상 넘을 수 없는 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태자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싶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알면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조용하던 파문은 순식간에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황실 내부에서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보수적인 언론은 평민 출신 여성이 황실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 비난은 미치코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정, 배경, 종교학벌 심지어는 성격까지 모든 것이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한 인간이 아니라 논쟁의 상징이 되었다. 그때부터 미치코의 완벽했던 일상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거리에서 느껴지는 시선신문에 실린 날선 문장들 그리고 집 안에서조차 조심스러워진 대화들, 특히 아버지는 이 변화의 무게를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했다. 그는 딸을 불러 앉혀 조용히 말했다. 이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이라고. 아버지의 반대는 완강했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권력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딸이 잃게 될 것들을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치코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사랑은 여전히 진심이었지만 그 사랑이 데려갈 미래는 더 이상 명확하지 않았다. 완벽했던 소녀의 삶은 이제 조용히 돌아올 수 없는 갈림길 앞에 서 있었다. 미치코와 황태자의 혼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환호보다 침묵으로 반응했다. 언론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다루었고 이내 점차 날카로운 논조로 돌아섰다. 반대의 물결은 단순한 찬반을 넘어 사회 전반을 흔드는 거대한 논쟁이 되었다.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미치코가 황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수백 년을 이어온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 여겼다. 그녀가 지닌 평민 출신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치명적인 흠처럼 다뤄졌다. 사랑이나 인격, 품위 같은 가치는 출신 성분이라는 단어 앞에서 무색해졌다. 황실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는 거셌다. 가장 강경했던 좁은 황실의 중심을 지키고자 했던 9세대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미소 짓는 황후를 원했지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여성을 원하지 않았다. 미치코는 그들에게 새로움이 아니라 위협이었다. 황태자의 부모 역시 처음엔 혼란스러워했다. 공공연한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찬성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황태자의 결심은 강했지만 그 결심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너무도 작았다. 그 무렵부터 미치코의 가족은 전방위적인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걸었고 집 앞에는 카메라가 진을 쳤다. 심지어 아버지의 회사까지 압박을 받았다. 황실과 어울리지 않는 가문이라는 꼬리표는 이윽고 실질적인 손해로 이어졌다. 가장 잔혹했던 것은 신문에 실린 익명의 독자 투고들이었다. 그녀를 향한 비난은 얼굴, 말투, 걸음걸이까지 세밀하게 조각되었고 한 문장. 한 문장이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베었다. 미치코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사랑받는 이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비판의 중심이 되었다. 말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었다. 황실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가족 내에서도 분위기는 변했다. 어머니는 말없이 딸의 손을 꼭 잡았지만 아버지는 점점 말을 줄여갔다. 그가 평생 쌓아온 품격과 신념은 딸의 결혼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한때는 세상의 모든 풍요를 안겨주던 아버지가 지금은 말없이 집 안에서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무력한 한 사람의 아버지로 남아있었다. 미치코 또한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조심스럽게 말했고 더 단정하게 웃었으며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일조차 줄여갔다. 사랑의 선택 하나가 이토록 많은 것들을 잃게 만들 거라곤 그녀도 예상하지 못했다. 결혼 전에 그녀는 세상의 중심에 있던 여인이었다. 그러나 황실의 문턱 앞에 선 순간부터 그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결혼이란 단어는 설렘이 아닌 결정과 포기의 연속이 되었다. 사람들은 물었다. 과연 이 여자가 황실의 품격을 지킬 수 있을까? 그녀가 황후가 될 자격이 있는가?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그녀는 정말 괜찮은지. 그 질문은 끝내 누구도 하지 않았고 미치코 역시 그 대답을 내어놓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황실의 세계로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녀는 단지 한 사람의 여성이 아닌 전통과 혁신이 충돌하는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은 감당하기엔 너무도 버거운 무게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미치코가 황실의 문을 넘던 날 세상은 또 한 번 환호했다. 전통과 사랑이 화해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신문은 연일 찬사를 쏟아냈고 사람들은 그녀를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 문을 넘는 순간 미치코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황실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공기처럼 깔려 있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디까지가 허용이고 어디부터가 금기인지 몸으로 느껴지는 세계였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하루의 리듬이었다. 기상 시간, 식사 시간, 이동, 경로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 일정은 개인의 컨디션이나 감정과는 무관했다. 미치코는 자신의 몸이 아닌 죄도 속의 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옷을 고를 자유도 없었다. 그날 입을 옷은 이미 전날 밤 정해져 있었고 색과 소재 장식의 크기까지 전통과 격식에 맞추어 결정되었다. 거울 앞에 서서도 그녀는 스스로를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완성된 형식을 확인하는 사람에 가까웠다. 말은 더 조심해야 했다.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 어떤 단어가 위험한지 항상 머릿속에서 검열이 먼저 이루어졌다. 황실의 일원은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해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웃음조차 자유롭지 않았다. 너무 크게 웃어도 안 되었고 너무 자주 웃어도 경솔해 보였다. 슬픔은 드러내서는 안 되었고 분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미치코는 감정을 느끼되 표현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했다. 황실 내부의 시선은 외부의 비난보다 더 날카로웠다. 직접적인 말은 없었지만 미묘한 거리감, 조용한 비교 그리고 끝없는 관찰이 이어졌다. 그녀의 걸음걸이, 인사하는 각도, 시선을 두는 방향까지 모두가 평가의 대상이었다. 미치코는 처음에는 그것을 배움이라 여겼다. 전통을 이해하고 역할에 적응하는 과정이라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배움이 자신을 지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또렷하게 느끼게 되었다.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외로움이었다. 수많은 시종과 수행원이 곁에 있었지만 정작 마음을 놓고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사적인 대화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고 사소한 불평조차 해석의 대상이 되었다. 황태자와 단둘이 있는 시간조차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다. 공식과 비공식의 경계는 흐릿했고 언제나 누군가의 존재가 느껴졌다. 부부로서의 삶과 왕실의 상징으로서의 삶은 명확히 분리되지 않았다. 미치코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 차라리 침묵을 선택했다. 그 침묵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지만 동시에 자신을 갉아먹는 칼이기도 했다. 밤이 되면 그녀는 홀로 앉아 하루를 되짚어 보았다. 오늘은 실수하지 않았는지, 표정은 적절했는지, 말투는 무난했는지, 그 반복적인 점검은 잠보다 먼저 찾아오는 의식이 되었다. 황실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요구했다. 이른배 경계인적인 취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목소리. 미치코는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이 시기부터 그녀의 내면에서는 조용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 다른 형태로 터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완벽한 황태자비였다. 단정의 꽃품이 있었으며 치의 흔들림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 완벽함 뒤에서 한 사람의 여인은 조금씩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황실 안의 삶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끝없는 연습실이었다. 실수는 허용되지 않았고 자유는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그 침묵의 규율은 곧 미치코의 몸과 마음에 분명한 흔적을 남기기 시작한다. 황실에 들어간 뒤 미치코는 모든 것이 정해진 삶 속에서 자신만의 숨구멍을 찾기 위해 애썼다. 작은 결정을 스스로 내려보고 싶었고 작은 변화라도 직접 시도해보고 싶었다.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세계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직접 아이를 키우는 일이었다. 황실 전통 상황족의 아이는 어머니가 아닌 황실 전속 보모가 돌보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미치코는 그 전통에 의문을 가졌다.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품에서 아이가 자라야 한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바람을 그녀는 처음으로 입 밖에 내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즉각 저항에 부딪혔다. 너무 감정적이다. 국가의 상징으로서 사적인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된다. 그녀의 요구는 배려가 아닌 위험으로 간주되었다. 결국 그녀는 아이의 수유 시간을 제한적으로 허락받는 선에 서물러서야 했다. 두 번째 시도는 아이를 외부 병원에서 출산하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보다 일반적인 공간에서 다른 어머니들과 비슷한 조건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소망. 그 소망은 곧 전례 없음이라는 말 앞에 막혔다. 황실 구성원의 출산은 항상 내의원에서 전통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미치코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순간의 도격식과 형식에 앞서는 현실이 그녀를 깊이 흔들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황태자비가 몸을 낮췄다는 식의 해석으로 언론의 소재가 되었고 결국 그녀는 조용히 병원을 포기해야 했다. 가장 사소했지만 의미 있었던 시도는 직접 손편지를 쓰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궁중의 공식 메시지는 항상 비서실을 통해 작성되고 철저히 검토된 후 전달되었다. 그러나 미치코는 자신의 손글씨로, 자신의 말투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다. 그녀는 몇 차례 직접 편지를 써보았지만 곧 그 편지는 품위에 어긋나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수정되거나 폐기되었다. 그녀의 진심은형식의 검열 앞의 존재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심지어 옷의 무늬 하나, 브로치의 위치 하나에도 미묘한 메시지가 담긴다며 이전 담당자의 눈은 매서웠다. 무엇이든 자의적으로 바꾸려 하면 그건 곧 혼란의 여지로 간주되었다. 작은 변화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계, 그 속에서 미치코는 다시 배웠다. 이곳은 개인의 바람보다 조직의 안정을 우선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그녀의 모든 시도는 처음에는 조용한 설득으로 그 다음에는 단호한 거절로 끝내는 암묵적인 침묵으로 되돌아왔다. 그럴수록 그녀의 의지는 조심스러워졌고 그녀의 시도는 점점 더 작아졌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겼다.
황실은 변함없이 고요했고 미치코는 여전히 단아하고 우아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숱한 좌절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가장 완고한 벽에 부딪힌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 벽은 그녀가 더 이상 손을 뻗지 못하도록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둘러싸기 시작했다. 그녀는 물러섰다. 하지만 그 물러섬은 포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이 작고 미세한 움직임들이 누군가에게 닿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작은 반항들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의 불씨처럼 간직했다. 비록 지금은 바람에 꺼졌더라도 언젠가 다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치코에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황실의 건의도 언론의 시선도 끝없는 일정도 아니었다. 그녀의 가슴을 가장 깊게 찔렀던 것은 바로 어머니로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결혼 전부터 언젠가 아이를 낳아 직접 품에 안고 자신의 손으로 키우고 싶다는 작고 따뜻한 꿈을 간직해왔다. 그 꿈은 앙태자와 나눈 대화 속에서도 가장 빛나던 소망이었다. 하지만 황실의 관례는 그런 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처음부터 분명히 보여주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미치코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아이는 전담 양육 책임자에게 맡겨졌고 의학적 결정은 황실 주치의에게 이양되었다. 보모가 아이를 안았고 간호사가 아이의 체온을 확인했으며 관리자가 아이의 스케줄을 정리했다. 그녀는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안을 수는 없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는 있었지만 달래줄 수는 없었다. 모성은 있었지만 행동은 허용되지 않았다. 가장 괴로웠던 건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철저히 허가된 시간으로 제한된다는 점이었다.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 있었고 그마저도 짧았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보다 관리자의 방에 더 익숙해지는 모습을 그녀는 말없이 지켜봐야 했다. 그녀는 아이가 자신의 품에 안겨 잠드는 걸 상상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이의 첫 단어는 엄마가 아니었다. 그 사실은 작은 바늘처럼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때때로 아이는 자연스럽게 보모의 품을 찾았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미치코는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듯한 감정을 느꼈다. 모성은 본능이 아니라 허가가 필요한 것이 되었고 그 허가는 쉽게 내려지지 않았다. 아이와 함께 걷는 산책책을 읽어주는 시간밤에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는 작은 행동 그 모든 것이 황실에서는 절차와 권한의 대상이었다. 자연스러운 사랑은 이전이라는 이름 아래 불편한 형식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아이의 체온을 한참이 지나서야 제대로 느낄 수 있었고 아이의 눈을 오래 마주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어머니로서의 감정은 점점 무뎌졌고 그 자리를 죄책감이 대신 채워갔다. 나는 왜 아이의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없는가? 내가 어머니이면서 어머니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그 질문은 매일 밤 그녀를 흔들었다. 이불을 덮고 누운 채 가슴으로만 삼켜야 하는 울음이 조용히 배어나왔다. 언젠가 아이가 그녀를 향해 서먹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을 때 미치코는 자신이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자연스러운 존재가 아님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모성은 손으로 안고 가슴으로 느끼며 시간 속에서 쌓아가는 것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사진 속 웃음 공식 일정 속 포옹 기록되는 장면뿐이었다.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싶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권리는 그녀에게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의 계절이 지나가고 또 하나의 해가 바뀌는 동안 그녀와 아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생겨났다. 사랑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사랑은 손에 닿지 않았고 아이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희미한 형상으로만 남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져갔다. 미치코는 매일 묻고 또 물었다. 황후이기 전에 나는 한 아이의 어머니일 수 없는가? 황실의 전통은 왜 어머니의 자리를 가장 먼저 지워버리는가? 그 질문은 답을 듣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미치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소리를 내는데 특별한 문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입술이 움직이려는 순간 그 안에서 문장이 사라졌다. 가슴까지 올라온 마른 목구멍 언저리에서 막혀버렸고 그녀는 조용히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처음 목소리를 잃은 날,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다. 몸은 멀쩡했지만 목소리는 사라졌다. 그 누구도 이유를 말해주지 못했다. 하지만 정작 미치코는 알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마음이 무너질 만큼 쌓인 침묵의 무게에 눌려 조용히 꺼져버린 것임을. 오랜 시간 그녀는 말하지 않고 견뎠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고 힘들다고 내색하지 않았다. 감정을 품은 채 표정은 차분해야 했고 생각이 많아도 말은 정해진 틀 안에 머물러야 했다. 그녀는 황실이라는 공간에서 아내로도 어머니로도 여성으로도 온전히 존재할 수 없었다. 그저 품위를 유지하는 인형처럼 정해진 미소와 정해진 침묵 속에서 숨만 쉬는 존재였다. 그 침묵이 쌓여 마침내 그녀의 안에서 목소리를 앗아갔다. 의사가 말하는 병명이 무엇이든 그건 단지 증상일 뿐이었다. 그녀는 소리 낼 자격을 빼앗긴 것이었다. 황태자는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상태를 진심으로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곁에 있다는 이유로 시작된 고통이라는 걸 그는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도 적었다. 황실 안에 서황태자조차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었다. 제도가 만들어 놓은 틀은 사람보다 컸고 사랑보다 완고했다. 미치코는 내부 일정도 줄였고 공식 석상에서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자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녀 자신은 점점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여전히 단아하고 아름답다고.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감정 없는 조각상에 가까웠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은 피곤했고 입가는 무표정했으며 그 안에는 아무 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미치코라는 이름을 조용히 지워가고 있다는 것을. 이름이 아니라 호칭으로 불리는 삶 생각이. 아니라 이전으로 움직이는 삶. 감정이 아니라 해석되는 미소로 살아가는 삶.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고요하게 울었다. 소리는 없었고 눈물도 금방 마르곤 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처럼 마음속에서 계속 흘렀다. 말하고 싶다는 마음조차 어느 순간부터는 사치가 되었다. 그저 이 조용한 병이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그것조차 황실의 이미지의 흠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점점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존재로 정의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말하지 않는 것을 기품이라 불렀고 그 침묵을 현명함이라 해석했다. 그러나 진실은 그녀는 더 이상 말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미치코는 자신이 무너져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저 이 침묵이 끝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그녀를 더욱 깊은 어둠으로 끌고 내려갔다. 침묵 속에 갇혀버린 미치코. 목소리는 사라졌고 표정은 굳어 있었으며 시간은 그녀를 무채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한 무너짐 속에서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바로 황태자의 사랑이었다. 황태자는 세상의 시선과 의전의 규칙 안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치코의 편에 서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아내를 언급했고 그녀의 고통을 부인하지 않았다. 심지어 황실 내부의 보수적인 목소리에 맞서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의 발언은 작지만 단호했고 그 단호함은 미치코의 마음에 아주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세상이 전부 등을 돌린 듯한 시간 속에서 단 한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고 지켜보며 함께 서 있다는 사실. 그건 어떤 치료보다 큰 회복의 시작이었다. 황태자는 그녀의 일정을 줄였고 이전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공식적 자리 대신 비공식적인 공간에서 조용히 그녀와 대화했고 그 대화 속에서 미치코는 조금씩 감정을 회복해 나갔다. 무엇보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글을 쓰도록 권했다. 말은
이렇지만 글은 여전히 그녀 안에 남아 있었고 글을 통해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다시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기장에 짧은 문장을 남기며 서서히 감정을 꺼내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어 몇 개였지만 점차 문장이 되었고 그 문장은 그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침묵은 여전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고통만은 아니었다. 그 안에 생각이 있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다. 황태자의 손을 붙잡고 산책하는 어느 날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 작은 힘이 괜찮아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다. 황태자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황태자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지금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위로였고 선언이었다. 미치코는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점차 이겨내고 있었다. 시간은 조금씩 그녀의 안에 색을 되돌려 주었다. 피곤했던 눈동자에 조금씩 빛이 도랗고 굳어있던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는 과거처럼 형식적인 미소가 아니었다. 내면에서 올라온 작은 확신의 표현이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녀가 얼마나 깊은 곳까지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지를. 황실 내부에서도 단지 회복되었다는 말로 모든 걸 정리하려 했지만 그 말은 너무 가벼웠다. 그녀가 되찾은 건 단지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이었다. 그녀는 이제 다시 스스로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 그건 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배웠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무게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단 한 사람이 자신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자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미치코는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부서진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을 붙잡았고 그 조용함은 누구보다 강한 힘을 품고 있었다. 이후로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선 자리에서 황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견디는 법을 배운 사람으로. 그리고 그것이 황실 안에서 진짜 품위를 지키는 길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미치코가 황후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황실을 부드럽게 바꾼 상징이라 불렀다. 침묵 속에서 견디고 조용히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여인이라며 그녀의 지난 삶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정작 그녀 자신은 그 박수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황실이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니었고 그녀가 온전히 자유로워진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또 다른 한 여성의 얼굴에서 보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마사코. 도쿄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옥스퍼드 유학을 다녀온 현대적이고 지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황태자의 아내가 되었고 사람들은 현대와 전통의 조화라며 한껏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결혼식이 끝난 뒤부터 미치코는 조용히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사코의 얼굴에 자신이 겪었던 그늘이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치코는 알고 있었다. 황실의 공기가 자유로운 영혼을 얼마나 빠르게 질식시키는지를. 마사코는 애교관이 되려는 꿈을 포기했고 황실의 규범에 적응하기 위해 모든 공적인 활동을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기대는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아기를 언제 낳을 거냐고 물었고 아이를 낳은 뒤에 눈에 딸이냐고 수근거렸다. 그 소문은 다시 후계자 논란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옥죄기 시작했다. 마사코는 점점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그녀 역시 말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심한 우울증과 불안 증세 그리고 자율신경계 이상. 그 모든 진단명은 과거 미치코가 겪었던 고통의 복사판처럼 마사코를 덮고 있었다. 미치코는 그 소식을 듣고 침대에 오래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자신이 끝냈다고 믿었던 싸움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바꾸었는가? 내가 참고 견뎌낸 것들이 다음 세대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는가? 아니면 그 침묵이 또 다른 침묵을 낳은 것은 아니었는가? 미치코는 이제는 황후가 아닌 어머니의 입장에서 마사코를 바라보았다.
때때로 둘이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녀는 조언을 쉽게 꺼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 누구의 조언으로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저 눈빛으로 손을 잡는 온기로 마음을 전하려 했다. 그리고 속으로 마사코가 스스로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황실이라는 굴레를 견뎌내길 바랐다. 어느 날 마사코가 드물게 언론 앞에 섰다. 굳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조금씩 자신을 되찾는 기색이 보였다. 미치코는 텔레비전 속 그녀의 모습을 보며 오래도록 침묵했다. 그녀는 마사코가 자신보다 더 오래 버티기를, 자신보다 더 빨리 회복하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웃을 수 있기를 바랐다. 황실의 굴레는 한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강했다. 그러나 그 굴레를 견뎌내는 연대 또한 세대를 넘어 존재하고 있었다. 미치코는 이제 안다. 침묵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침묵만으로는 상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언젠가 마사코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에 꺼내놓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박수를 보낼 것이다. 제10부 끝내 자유를 얻은 여인. 그러나 너무 늦게 찾아온 해방에 대감하는 시간이 흘렀다. 침묵으로 무너졌던 여인은 이제 어느덧 황후에서 물러난 명예로운 상황후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후라는 수식어를 붙였고 수많은 국민들이 그녀의 품위를 찬사로 기억했다. 그녀는 황실 최초의 평민 출신이었고 수백 년간 이어진 벽을 넘은 여인이었으며 견디고 참으며 황실의 인상을 부드럽게 바꾼 인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정작 미치코 자신은 그런 찬사에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이름 뒤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그 품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덮고 있었는지를. 황후에서 물러난 디미치코는 비로소 처음으로 스스로 옷을 고를 수 있게 되었고 스케줄 없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으며 누구의 허가도 받지 않고 산책길에 나설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조용한 노년의 여유라 표현했지만 그녀는 그 여유가 너무도 늦게 찾아온 자유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황홀해야 했을 시절의 자유를 잃었다.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할 시절의 침묵을 배워야 했다. 가장 크게 웃어야 할 순간의 카메라 앞에서 표정을 지워야 했다. 그녀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이름을 수없이 불렸지만 정작 미치코라는 개인으로 불리는 순간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왕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웠지만 자신으로 존재하는 법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배워야 했다. 이제 그녀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작은 정원을 돌보며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자신을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고 누구의 판단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유는 너무 늦게, 너무 조용히 그녀를 찾아왔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힘이 덜 들어가 있었고 걸음은 느려졌으며 가끔은 기억의 조각들이 흐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 눈빛에는 수십 년을 견디고 수없이 무너졌다. 다시 일어서난 여인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자주 묻는다. 미치코 황후는 행복했을까? 그녀의 인생은 성공적이었을까? 그러나 아마 그녀 자신은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알 것이다. 어떤 사랑은 가장 많은 것을 바치고서야 지킬 수 있고 어떤 자유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뒤에야 비로소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은 대가였고 어머니로서의 시간을 흘려보낸 대가였고 한 여성으로서의 인생을 타인의 기준에 맡겨야 했던 결과였다. 그녀는 결국 살아남았고 견뎌냈으며 끝내 자신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세상에 질문 하나를 남긴다. 당신이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는 누군가의 침묵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녀가 견디며 지켜낸 그 시간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알고 있는가요?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 안에 남는다.